홍의, 붉은 옷을 입은 장군이란 뜻인데 실제로 전장에 나설 때마다 항상 붉은 옷을 입고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의 장군. 붉은 옷을 입고 신출귀몰하는 이 곽지우 장군을 보고 왜군들도요 멀리서도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정암진 전투라는 겁니다. 자, 이 정암진이 어딘지 일단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 정암진은요 낙동강의 최대 지류인 그 남강에 위치한 나루터예요. 네. 임진왜란 초기에 이 왜군은요 이 식량 확보를 위해서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노리고 있었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암진은요 경상도에 있던 왜군이 전라도로 들어가는 지름길이기도 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정암진이 뚫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식량을 딱 확보해가지고 고국로를 완전히 그렇죠. 바로 전라도까지 왜군이 그대로 진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길목을 막아낸 사람이 누구다? 홍의 장군. 곽지우 장군인 거예요. 나온 분야가 지금 뭐야? 경제. 경제 괜찮다. 이상엽의 역사. 역사. 자, 오늘의 분야 공개해주세요. 떨려. 우리 역사 아직 안 했죠? 됐다. 왔다. 됐다. 됐다.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진짜 이거는 야 오늘은 진짜 해야 돼. 야, 나 진짜. 재밌겠다. 야, 마음 너무 편해. 자, 이상엽 씨. 연예인 중에 흔치 않은 한국사 1급입니다. 심화 1급이에요. 심화 1급이야. 아, 의지된다. 대박이다. 대박. 근데 이게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역사 1급이면 어느 정도까지 배우는 거예요, 깊이가? 역사 사건의 뭐 시대적 순서, 뭐 연도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네. 의미, 뭐 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얘는. 거의 실록 아니까 실록. 역사의 신. 야 이렇게 모으는구나. 역사의 신. 흐름을 아는 거지. 오늘 상엽이가 보여줬으면 좋겠다, 진짜. 야. 역사 분야 마스터는 누구라고 예상하십니까? 설민석, 설민석 선생님, 설민석 선생님. 이다지 선생님. 이다지, 이다지 선생님. 저는 뭐 최태성 선생님. 큰별쌤. 네. 이 우리가 지금 추측한 분들 중에 계실지 보겠습니다. 역사 레전드, 역사 마스터 나오세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네. 근데 상엽 씨가 어때요? 그 1급인데 1급은 사실은 아무도 따는 거 아니거든요. 선생님 강의를 보고 네. 자격증을 땄답니다. 네, 선생님 들어오실 때 제가 역사는 최태성 했잖아요. 선생님 강의를 시작할 때 꼭 그걸 선생님이 해주시면서 기를 넣어주시는데 자동적으로 선생님만 보면 그냥 최태성. 아이고. 야, 너 눈이 반짝거린다. 나의 선생님. 와. 자, 근데 역사 분야 워낙 방대하니까 네. 역사에 대해서 어떤 걸 알려주실 건지 궁금하거든요. 살면서 그 인생의 답이 뭘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역사야말로 가장 그 정확한 해설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들여다봐야 될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을 만든 그 뿌리, 조선입니다. 조선으로 가는구나. 한글이라는 이 독창적인 문자는 물론이고요. 정치, 사회제도, 유교적 가치관, 또 법과 행정 시스템까지 현재 대한민국의 정 많은 시스템이 이 조선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선은 현재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재밌겠다. 자, 이 조선에서 시작된 제도와 시스템이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하자! 파이팅! 상엽 씨, 네. 조선을 건국한 왕이 누굽니까? 이성계. 예스! 이성계. 예스! 위아도 해군. 맞습니다. 공간에. 자, 바로 조선 제1대왕 태조 이성계인데요. 이성계는요, 1392년
7월 17일 새롭게 조선이란 나라를 만들면서 왕위에 오른 인물이죠. 자, 새로운 나라와 왕이 탄생했으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라를 만들려고 했겠죠. 고려와 조선. 가장 큰 차이는 뭐였을까요? 가장 큰 차이. 가장 큰 차이? 불교, 그렇죠. 숭유 억불 정책. 맞습니다. 야. 역시 바로 이렇게 나오십니다. 네. 무조건이야. 대답이 오버랩으로 나오네. 자, 어쨌건 이 고려는요, 불교 국가였습니다. 망해가는 왕조 대부분이 그렇듯이 고려말은 대혼돈의 시기였죠. 불교계 그때 부패했습니다. 또 지도계층인 이 왕실과 귀족들은요, 사리사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 무관심했죠. 그래서 이거 좀 갈아엎자라고 하면서 택한 게 중국의 이 공자가 만든 사상, 바로 유교였습니다. 이 유교가 추구하는 정치의 핵심이 있습니다. 정치 핵심? 뭘까요? 정치의 핵심? 저는 지금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상엽 씨 뭐 충 아니에요? 효? 충효 아니잖아요. 선생님 원하시는 출가요는 거 이제 사람과의 어떤 관계고 네. 정치 이념의 핵심. 핵심 네. 민본주의. 어머! 아니 이게 기본이잖아. 너 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한국사 공부한 지 40년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있잖아요. 역사에 관심이 많아져. 많아졌어. 나도 옛날에 안 그랬거든. 나도 아버지들이 막 역사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그 이유를 알겠어. 재밌어. 야, 이건 뭐 오늘 너무 쉽게 끝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틀리면 상엽이 탓하면 되고. 또 옆에서 계속 이제 매달 따면 내 탓이고. 그렇지. 자, 이 새나라 조선은요, 이 백성을 중심으로 둔 새로운 사상인 유교를 통해서 고려보다 좀 더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고려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특별한 준비를 해요. 바로 수도? 그렇죠. 아, 수도이죠. 천동. 수도를 옮기겠다라고 한 겁니다.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서 이제 옮겨가지고 조선의 수도로서 최종 후보지가 결정이 돼요. 두 곳이었습니다. 바로 무학과 한양이었습니다. 무학도 있었구나. 무학이 어디야? 지금 무학과 한양은 전부 다 서울이에요. 네, 전부 다 서울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무학과 한양 모두 한반도 중심에 위치해서 각지로 가는 요충지, 또 이 한강과 인접해서 수로 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렇겠네. 이제 당시에는 이 한양과 무학을 두고 아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한양이 수도가 된 결정적 이유는요, 강력하게 한양을 주장한 한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한양이어야 합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도전. 오, 예, 맞습니다. 오 이상엽. 이제 온다. 네, 정조전은요, 바로 이 태조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틀을 설계한 설계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도전은 아니 왜 무학이 아니라 한양을 주장했을까? 자기 집이랑 가까워서. 아, 집이랑 가까워서. 직수군저. 정도전 생각에는 이 두 지역에 결정적 차이가 존재를 해요. 자, 일단 한양은 땅이 넓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좀 넓게 설계하기 좋은데 무학은 한양에 비해서 도읍지로 삼긴 약간 좀 좁다라고 이제 판단했던 거예요. 폭이 다르네. 게다가 한양은요, 꽤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적의 침입을 막는 그 방어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이 태조 이성계는 정도전을 비롯한 이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도읍을 오케이, 한양으로 가자라고 이제 한양으로 정했고요. 정도전에게 도시 설계까지 맡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95년 9월이죠. 마침내 신도시 한양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한양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건 뭐였을 것 같아요? 경복궁? 좋아요. 좋은 접근이었어요. 일단 그거 전에 유교에서 가장 중시한 게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종묘. 뭐라고요? 종묘.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종묘와 사직. 종묘 사직. 그리고 조선 왕조의 심장, 궁궐. 바로 경복궁이었습니다. 만년토록 빛나는 큰 복을 지닌 궁궐. 네, 이라는 이 뜻을 담아가지고 새 궁궐 이름을 경복궁이라고 지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앞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요. 뒤쪽으로는 산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완벽한 배산 임수의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곳에다 이제 궁궐을 아하. 지은 겁니다. 특히요, 이 경복궁을 둘러싼 4개의 산, 이 4개의 산이 아주 풍수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야. 아, 나 산 어려울 모르는데. 것 같아. 방법이 있으니까. 문제 주세요. 동서남북으로 경복궁을 둘러싸며 지키고 있는 4개의 산은 각각 무엇일까요? 아, 근데 이거 이런 거 어려운데. 와 어려운데. 니들이 아는 산 다 얘기해봐. 서울에 뭐 있어? 그거 뭐죠? 인왕산. 인왕산밖에 몰라. 북한산? 북한산, 북한산, 인왕산. 청계산, 정발산. 정발산 일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정발산 좀 많이 멀다. 아 맞네, 일산에 있구나. 아, 큰일 났다 이거. 아. 서울에 있는 산. 관악산. 관악산. 오, 관악산. 관악산 맞는 것 같아. 근데 관악산은 너무 미치지 너무 않아? 아래쪽 남쪽이라서. 너무 먼 것 같은데. 네. 관악산 멀어. 이거 시험에 안 나와? 예. 얘 굉장히 의외인데? 경복궁 근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복궁 근처니까 인왕산은 맞지, 그지? 인왕산. 그지? 경복궁 근처 뭔 산이 있어? 경복궁 근처에? 나 우리 대학교에 있는 산이 뭐지? 우리 대학교에 있는 산이 뭐지? 북악산 아니에요? 북악산? 북악산. 북악산이다. 북악산. 거기 북악산. 스카이웨이. 그래. 북악산. 북악산. 그래, 내가 그 대학교 나왔네. 북악 스카이웨이. 그래, 이 녀석아. 거기가 바로. 북악산. 북악산, 인왕산. 야 내가 산 진짜 모르는데 북악산이 있었어. 아, 첫 문제부터. 아, 거기 그 공원 있는데 그 무슨 산이지? 원공원. 공원. 그 대학로 올라가면 있는 그 공원. 그 있잖아요. 그 성벽 있고 그 공원. 성곽? 나 인간 내비게이션인데 이거 잘. 낙산공원. 낙산. 낙산이다. 낙산. 낙산이야, 낙산. 그 성벽이 있는데. 낙산이야, 그럼. 맞아. 그러면 인왕산, 북악산, 낙산. 근데 남쪽에 있는 산이 뭐지? 남산도 형 있는 거 아니에요? 남산 아니야? 남산. 이런 거 어려운데. 와 어려운데. 아, 남산도 맞겠네. 남산에도 그 성곽 있잖아요. 남산 그 공원들에도 성곽 남아있잖아. 무슨 성곽이 있어? 있어. 내가 아는 형이 거기 건물 갖고 있어가지고 나 그거 보러 간 적 있어. 아니 형, 이 형이 내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남산 근처에다가 무슨 건물을 샀는데 이 성곽뷰가 너무 좋대. 그래서 내가 그거를 계속 형이랑 이렇게 감상하고 온 적이 있어. 생활의 정도. 맞는 것 같아요. 황재성 씨, 네, 대표로 도전. 정답. 북악산, 인왕산, 낙산, 남산. 자, 정답은? 자, 제발. 정답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산! 오케이. 남산 맞았어. 오케이, 남산 일단 맞아. 인왕산. 북악산. 대단하다. 이거. 와, 이거 소희 씨가 낙산. 남산의 그 건물 형한테 영상 편지 한번 써. 형 일단 너무 축하하고 기분 좋은 데다가 건물 하니까 공신력이 없지. 그러네. 축하해요. 야, 그 형의 성벽뷰 아니었으면은 네, 성곽뷰. 소희가 큰 역할했다. 낙산공원. 아, 낙산은 우리 다행이다. 아예 정보 없었잖아요. 황재성, 윤소희 덕이야. 감사합니다. 정답은 북악산, 인왕산, 대박. 낙산, 도름. 남산. 와. 어우, 저 아까 소희 씨 딱 접근했을 때 저 소름 돋았잖아요. 아, 진짜요? 너무 다행이에요. 거기는 그걸 찾아내셨어요. 그러니까. 남산의 원래 이름은 목멱산. 목멱산이었는데 경복궁이 지어지고 궁궐 남쪽에 있는 산이라고 해가지고 남산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경복궁을 둘러싼 이 4개의 산을 우리가 사신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서남북 그 4방위를 수호한다는 뜻인데 북쪽의 북악산은 그 신령한 존재인 현무. 형명 나왔다, 형명. 아, 네, 우리 짐승, 현무가 지키고 짐승. 있고요. 북현무 남주작. 남쪽의 남산은 붉은 봉황인 주작. 그리고 동쪽의 낙산은 좌청룡, 서쪽의 인왕산은 우백과
우베코. 왜 좌청룡 우베코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풍수지리에서 사신산이 균형 있게 배치된 곳은요, 국가의 수도를 두기에 적합한 명당이다라고 이제 이때 사람들은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 하나 허투루 하지 않고요, 완벽한 그 위치 선정에 유교적 이상까지 담아가지고 한양 땅에 무려 500년 역사를 이어갈 조선의 첫 궁궐을 지은 겁니다. 야, 이게 과학이다, 과학. 풍수지리는 과학 아니야. 자, 이렇게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이후에 세 나라의 국가 체제와 왕권의 기틀을 확고히 다진 왕이 있지요. 네. 태종. 태종. 아, 목소리 좋아요. 네, 좋습니다. 바로 1400년에 즉위한 조선 제3대 왕 태종 이방원이죠. 자, 이 태종 이방원이 즉위 초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였냐면요, 바로 왕권. 그렇죠, 왕권. 네, 왕권 강화였습니다. 두 번의 그 왕자의 난, 이 왕자의 난을 통해 가지고 왕이 오른 만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왕이 되기 전부터 이 노력했던 게 있죠. 바로 정적 제거. 그렇지. 네. 정작 제거. 자, 대표적 숙청 대상 누구겠습니까? 도전. 아, 맞아요. 아버지 태조 이성계의 오른팔이었던 정도전이었습니다. 근데 정도전은 사실 처음 조선이 만들어질 때 그 시스템을 정비했던 사람이잖아요. 굳이 그렇게 숙청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뭐였냐면 정도전, 이방원 이 두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조선의 그림, 국가 운영 방향이 전혀 달랐습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정도전은요, 조선을요 왕이 아니고요 신하가 중심인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신하 중심의 나라. 완전 이념이 달랐네. 그래서 정도전이 앞으로도 이 왕권 강화에 분명히 방해가 될 거야 라고 판단했던 이 태종 이방원은요, 결국 1398년 1차 왕조의 난 때 정도전을 죽여버린 겁니다. 무섭다. 왕이 된 이후에 이 태종 이방원은요, 더욱더 과감하게 숙청 작업을 거침없이 냅니다. 자신이 왕이 되는 데 도움을 준 공신도, 심지어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 태종은요, 즉위에 엄청난 도움을 주었던 외척, 자신의 그 아내 원경 왕후 집안까지 완벽히 숙청해버립니다. 오직 이 왕권 강화, 이 왕권 안정을 목표로 해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제거해버린 거예요. 정말 냉철을 넘어서 무자비한 정말 피해 군주 태종 이방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숙청 작업을 통해서 왕이 중심이 되는 나라, 이 나라로 나아가는 첫 발을 내디딘 이 태종 이방원. 자, 이후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마련하는데요. 전국을 8도로 나눕니다. 8개. 8도로 나눠서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재편을 한 겁니다. 바로 이 각도에 자신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관찰사를 직접 파견해서 통제하도록 한 거죠. 경찰서. 철사. 자, 그럼 이때 생긴 8도의 이름,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거 대표하는 도시 앞 글자를 따갖고 막 이런 걸. 예를 들어 경상도는 경주랑 상주거든. 맞아. 충주와 청주, 뭐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맞아요. 강릉과 원주. 강릉 원주. 강릉과 원주. 근데 진짜 너무들 잘하시네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행정구역, 이거는 이제 각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 앞 글자를 따가지고 이름을 지어진 거예요. 8도가 다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경기도는요, 서울을 뜻하는 서울경, 여기에다가 궁궐 주위 500리 이내의 지역을 뜻하는 기, 주변이라는 얘기예요. 기 자체가 뜻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8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태종 이방원은요, 오래도록 이어질 이 붕악한 나라를 만들려면 꼭 따라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민심. 네, 태종 이방원 역시 민본. 이 백성들의 어떤 지지가 있어야 왕권도 흔들리지 않고 나라가 잘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위 기간 내내 이 백성들의 마음 잡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자, 이때 태종 이방원은요, 이 도시 정비 방편으로 한양을 백성들이 참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로 묻어내를 씁니다. 아, 그런데요. 자, 한양은 이렇게 산이 있어가지고 도시 방어에 굉장히 유리해요. 유리한데 이 도시 위생에 좀 치명적 약점이 좀 있어요. 위생이요? 위생에. 왜? 위생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 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다 이렇게 일로 몰리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문제야? 내보겠습니다. 또 어려운 거야. 야, 문제 너무 어려워. 진짜 어려울 것 같아. 태종은 한양의 도시 위생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것을 정비했는데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배수 시스템일 것 같아요. 위생이면. 왜냐면은 이게 산이 있으니까 어차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배수가 잘 안 되니까 배수 시스템을 좀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물이 고이는구나. 그렇죠. 물이 고인물이 되는 거죠. 너? 약간 MC계 막 전현무 같이. 진짜 고인물. 과학 유튜브계의 궤도처럼. 약간 전현무 궤도처럼 네. 고인물이 돼버리는 거야.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저 이거 맞는 것 같은 게그 종로 다니다 보면 물길이었던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엄청 깊고 그러니까. 예, 거기 막 다 적혀 있거든요. 여기 원래 물이 지나갔었다는데 다 물길이에요, 보면. 수로를 정리했다. 잠깐만. 수로를 정리했다. 잠깐만. 청계천? 그러니까 청계천. 그러네. 그러니까 공기질 아니면 수질이에요. 아, 청계천은 누가 했지? MB. MB요? 이명박 대통령. 청계천. 근데 이게 청계천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는데 정비를 한 거예요? 정비한 거지. 청계천으로 모았나 보다 그럼. 청계천이야, 청계천. 청계천이야. 청계천이야. 청계천이 정비한 사람이 조선시대 왕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게 태종일 것 같아, 느낌이. 그럼 맞나 봐요. 현명히 가시죠. 오케이. 정답. 청계천 정비. 자, 정답은 그럼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으시지? 그러니까. 에이스 오늘 에이스. 아니 진짜 숨겨진 역사 고수네. 와 기가 막히다. 에이스 오늘 에이스. 야, 정답입니다. 정답은 청계천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잘하세요? 와, 오늘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 에이스 오늘 에이스. 예, 사실 청계천은요, 태종 이방원이 조성한 인공 하천입니다. 예, 청계천 이전에는요, 개천이라는 그 자연 하천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태종 이방원이 이 인공 하천을 만든 이유가 뭐냐? 그때 이제 개천은요, 굉장히 좁고요, 물도 거의 없었어요. 지금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양의 백성들이 이제 주로 이 개천 주위에 살았는데, 이들이 만드는 그 생활 하수, 오수 이런 게 이제 개천에서 한강으로 흘러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썩죠. 계속 쌓이고 썩겠죠. 그러니까 지대가 낮고 네. 물이 없어서 제대로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천 주위로 오물 쌓이다 못해서 막 떠다니게 되고 위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비가 오는 날에는요, 이 좁은 하천이 범람하면서 민가가 침수되고요, 심할 경우엔 백성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더 그랬겠다 지금보다. 예, 결국 이 태종 이방원은요, 1406년 1월 기존 개천을 파내라. 이 파내란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한양 중심을 관통하는 물길을 뚫어서 그 하수가 한강으로 빠져나가도록 한 거예요. 대공사였네. 그 왕으로서는 나쁘진 않네. 훌륭한 왕이에요. 1412년 새로운 개천이 탄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청계천입니다. 재밌다.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근데 진짜- 문제를 몇 개 맞춘 거죠, 지금? 두 개요. 그게 역대급 협업이 잘 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태종은 즉위한 지 18년째 되던 1418년 8월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납니다. 이 태종이 선택한 다음 왕 세종. 맞습니다. 세종이었죠. 조선 제4대 왕 세종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그 돈에서 갔던 얼굴하고 또 느낌이 달라. 달라. 좀 난 처음 봤어. 자, 이 어진 바로 올해 5월에 공개된 세종의 새 어진이에요. 근데 나 처음 봤어, 얼굴.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진은 10,000원짜리. 네, 맞아요. 현재 남아있는 그 세종 친족들의 그 초상화, 조선 왕조실록 기록을 바탕으로 복원한
새로운 세종의 모습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풍채는 크시네. 그래요? 확실히. 크시게 나오네. 자, 여러분들 그 세종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어진왕. 굉장히 스마트하고 어질고. 맞습니다. 백성을 위한 군주, 조선시대 대표 성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실제로 세종은요, 재위 기간 내내 백성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요. 가장 대표적인 업적은 바로 훈민정음. 그렇죠. 훈민정음. 한글을 만든 겁니다. 당시 한자는 이 백성들이 배우기 어렵고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세종은 모든 백성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28자를 만듭니다. 이 밖에도 세종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공주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더 잘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했던 그런 왕인데, 세종이 진행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야, 너무 많아서 이건 또 어렵겠다. 세종은 조정에서만 볼 수 있던 이것을 최초로 백성들을 위해 번화한 길가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이? 조정에서만 볼 수 있었던 거. 시계. 오, 이상혁. 시계 같아. 그리고 백성들 위한 거니까 백성에 도움이 되는 거. 그러면 시계일 가능성이 높죠. 아하, 농본 사회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농경사회니까 뭘 아냐? 강수량으로. 추구기. 그러니까 추구기. 추구기. 둘 다 농사에 필요한 것 같긴 한데. 그럼 추구기냐, 해시계냐? 뭔가 해시계일 것 같지 않아? 저도 해시계에 딱 떠올랐어요. 근데 강우량은 사실은 특정 시기에 중요한 거고 시계는 24시간 중요한 거지. 1년 12달. 근데 나는 추구기도 일리가 있는 게 범람을 자주 했다 그랬잖아요. 또 술을 막 이렇게 급하게 대비를 하려면 그걸 또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과거에 이 비의 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들이 치구기 같이 정밀하지 않았을 뿐이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있었을 것이다면은 확실히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제 생각이에요라고 얘기해요. 네, 그리고 범람할 정도면은 사실 눈으로 보면 압니다. 뭘 치구기를 봐. 범람하고 있는데. 물이 내 배까지 왔는데 야 눈곱 어딨어 눈곱. 야, 추국이 몇이야? 아 범람이다. 한강도 비가 많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우리가 나중에 보면 잠수교 잠겼는지 맞아. 안 잠겼는지 육안으로 보잖아. 봅니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시계 같아. 그러면 형 해시계? 해시계로 가시죠. 해시계. 정답. 해시계. 자, 정답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렇지. 그렇지. 앙부일구가 생각이 안 났어. 앙부일구가 생각이 안 났어. 네, 정답입니다. 정답은 해시계입니다. 와, 좋았어. 근데 사실 문제 내자마자 우리 사연 씨가 바로 시계 딱 나왔잖아요. 맞아요. 아, 대박이었습니다. 바로 얘기했어요. 당시 그 길가에 세워진 그 해시계의 정식 명칭은요, 앙부일구입니다. 다양한 그 해시계 가운데 한 종류인데요. 앙자가 뭐냐면 우러를 앙자예요. 그리고 부가 뭐냐면 가마솥 부예요. 일은 아시잖아요. 해일자. 부는 그림자 부자예요. 하늘을 떠받드는 가마솥 모양의 해시계인 건데요. 이야. 기가 막히죠. 세종이 앙부일구를 만든 건요, 천문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세종이 이런 걸 왜 이렇게 궁금했을까? 왜일까요? 백성을 위해서. 네, 백성을 위해서였죠. 이 농사를 짓는 백성들이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수확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거였거든요. 지배층들만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게 세종 때부터 되면서 많은 사람들도 이 시간을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대중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들 다 시계 지금 차고 계시잖아요. 되게 의미 있다. 당시에 세종이 연구를 통해서 독자적인 시계를 만든 거는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사실 이게 명나라, 중국 이 기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 지금 비행기를 타고 중국 베이징에 가시면 시차가 어떻게 돼요? 1시간 차이. 시차가 1시간 차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명나라 기준으로 만든 해시계를 쓰니까 시간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계속된 연구 끝에 이 세종이 그 오차를 잡고 조선의 시계를 만든 겁니다.
그 경도라는 게 사실 조선시대 때는 측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정확한 경도를 어떻게 측정을 했던 거예요? 하늘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정밀하게 관찰하면서 밤이면은 별과 달을 보고요. 낮에는 그 태양의 움직임과 그림자를 계속해서 관찰하도록 한 겁니다. 오랜 노력 끝에 결국 정오를 찾아냈고 거기에 맞춰서 조선 실정에 맞는 해시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아, 진짜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세종은 2개의 앙부일구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지금의 해정교, 나머지 하나는 종묘 남쪽 거리에 설치를 했죠. 근데 시계를 이렇게 설치해도 백성들이 시간을 모르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종은요, 한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냅니다. 멋있다. 자, 이 묘시부터 유시까지 그려진 7가지 그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12간지. 맞습니다. 12지신. 세종은요, 해가 뜨는 오전 5시부터 해가 지는 오후 7시까지를 이렇게 12지신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도 쉽게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시간 단위예요, 지금? 2시간이요. 2시간 단위가 물론 저것도 대단하지만 좀 약속 잡기는 좀 힘들겠는데요. 잘못하면 2시간 기다려야 돼요. 자, 근데 이 당시도 당연히 더 정교하게 시간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해시계 안쪽에 뾰족한 바늘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걸 영침이라고 합니다. 영침. 안쪽을 보면요, 7개의 긴 세로선이 있습니다. 네, 2시간 간격인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긴 세로선들 사이마다 또 짧은 세로선들이 또 있어요. 보이시죠? 비슷하네. 네. 이 짧은 선들의 간격은 약 15분을 나타냅니다. 그치. 이 15분의 단위를 뭐라고 불렀냐면 각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도 왜 이런 표현 쓰는데 일각이 여삼추 같아. 일각이어서. 이가 여삼추. 그 짧은 시간이 엄청 긴 시간처럼 느껴진다. 해가 쏘면 이 영침의 그림자가 이동하겠죠. 네. 이 이동하는 걸 보고 더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는 거죠. 미시 일각 이렇게. 예, 맞습니다. 자, 어쩌니 이 백성들이 시간을 알고 보다 편리한 삶을 살길 바라는 이 마음, 이런 세종의 마음이 이렇게 해시계에도 담겨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어진 임금이었다. 근데 진짜 너무들 잘하시네요. 근데 역사 너무 재밌다. 우리가 역사를 사랑하나 봐. 근데 이때쯤 나올 때가 됐는데. 어려운 거요? 빌런 문제가. 자, 이 묘호라고 해요. 뭐 세종, 성종을 묘호. 돌아가시고 나서 그 왕을 평가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자는요, 사실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세종조차도 성자를 못 썼잖아요. 사실 세종 때는 지금 빛을 못 보고 있어서 그런 거지, 그 당시로 관점으로 본다면 이 성종이 진짜. 레전드였다.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종은 왕과 신하, 백성 모두가 지켜야 될 공통의 기준, 조선의 공식 법전을 완성한 인물입니다. 이를 통해서 조선의 500년 통치 근간이 만들어지는데, 자, 우리 상엽 씨, 이 법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경국대전. 박수 주시죠. 나이스 1급. 역시. 맞습니다. 경국대전이죠. 경국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의미고요. 대전은 중요하고 아주 큰 법전이란 뜻입니다. 즉 경국대전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꼭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담은 법전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경국대전을 통해서 비로소 조선 실정에 딱 맞는, 그리고 일관성이 있는 법이 만들어진 거죠. 엄청나게 뭐 자세하게 정리가 돼 있던 거예요? 그 아주 법이 자세히 잘 정리돼 돼 있던 있습니다. 거가? 크게 행정, 군사, 교육, 형벌, 예절 총 319개의 그 법 조항을 담고 있는데, 정말 그 중에서도요, 정말 이 백성들의 피부에 와닿을 만한 복지와 관련된 조항들이 꽤 있어요. 자, 몇 가지 좀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 자, 우선 결혼 문제입니다. 그런도 있었어, 법으로? 당시에는요, 결혼을 못했다? 이건 국가의 우환이에요, 우환. 우한.
우환을 만들고 있네. 지금 우리도 3명의 우환이 있고. 우한 특히 좀 심한 우한이 둘 있거든요. 못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렇게 세 분이나 지금 결혼을 못 하셨잖아요. 여기 지금 마포구죠. 마포구청장 잘려요. 진짜요? 진짜로? 의무인 거예요? 지금 구청장님을 몇 번 가신 거예요, 두 분은? 구청장 임기가 얼마나 되죠? 진짜 한양에서 소문났겠다. 전현무 지역으로 가면 다 목 날라간다고. 내가 이사 가면 긴장하는 거지. 아 진짜 전입신고하면 사신이네. 사신. 이상하게 진짜. 야 거의 사신이다. 정말 미안하게 되시다. 아니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진짜로 그땐 그랬어요. 아 근데 왜 관리가 그걸 책임져? 인구를 부양하는 거는 이 사또한테는 너무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결혼을 안 하면 인구 부양이 안 되잖아요. 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구 수를. 특히 이제 양반과 딸 30이 다 됐는데도 가난해서 시집을 가지 못해. 이러면 아예 왕한테 직접 보고가 들어갑니다. 와. 그래서 적당한 혼인 비용까지도 지급해줘요. 와. 이야, 복지다, 복지. 복지다, 진짜 복지다. 이건 자, 복지야. 이뿐만 아닙니다.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그 노비를 위한 법도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노비를 위한 법. 근로 시간을 명확하게 쉴 땐 쉰다. 오프를 해준다. 보장. 접근이 아주 좋았어요. 이 노비들에게는요, 출산 휴가. 출산휴가. 지금하고 너무 비슷하다. 우리 노비잖아.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 직업은 그거 아니에요? 나야 광대지. 천민이죠. 그치. 천민이죠. 너 네, 거기 네. 있고 나 거기 있냐. 천민들이야. 맞습니다. 맞습니다라니요. 맞습니다라니요. 갑자기. 그건 아니고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끼리 맞습니다는 웃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맞습니다. 성균관에 계시고 그렇지. 양반이고 우리는 저잣거리에서 저잣거리. 잘한다 이놈들. 오늘 저녁 세 문제 맞히면 고깃국이다. 외줄 타고 외줄 타고 대감이 이렇게 닭다리 던져주면 좋아하고. 자, 이 관청에 소속된 노비가 임신을 하면 사실은 이제 노와 비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노는 남자 종이고요. 비는 여자 종입니다. 근데 그냥 통칭으로 얘기를 해요. 이 노비가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출산 전 30일, 출산 후 50일, 총 80일의 휴가를 주도록 법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와, 길다. 임신한 산모뿐 아니고요. 그 남편에게도 산후 15일 동안 휴가를 줍니다. 훌륭한 법전이네. 그리고 몸이 아픈 환자나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위한 법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한번 안 돼. 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대전에 따라 매년 여름철마다 왕실과 고위 관료들만 쓰던 이것을 환자와 죄수들에게도 나눠줬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부채 이런 거 아닐까? 부채? 나도 죽부인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근데 죽부인이나 부채는 일반인들도 썼으니까. 근데 고위관료 리미티드 에디션은 못 써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해요. 왕실 에디션은 부장시켜 있는 거? 예. 예. 왕실 에디션. 자작나무. 삼배나 뭐 이런 거. 모시옷 같은 거. 옷을 네. 그래서 약간 죄수복이나 환자복을 시원한 옷으로. 시원한 재질로. 근데 일반인들은 구하기 힘든 재질. 그런 옷이 왕실과 고위 관료들만 그동안 썼을까?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긴 한데. 그리고 죄수가 더운데 삼베에 껴서 벗고 있지? 그렇긴 해. 그러네. 그냥 우통 벗고 있으면 되네.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지. 다 벗고 있지? 맞아. 얼음일 것 같지 않아? 여름이니까 네. 더우니까 감옥이 진짜 더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좀 구하기 열 힘든 오르고 거. 이러면. 근데 얼음을 환자한테는 줄 수 있지만 죄수는 왜 줘? 거기 안에서 전염병이 창궐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를 그렇지. 막기 위해서라도. 고열이나 이럴 때는 얼음 필요하죠. 열을 내려야 열사병, 되니까. 열사병. 네. 인권을 그렇게 생각을 해줬을까요? 민본주의. 아, 죄수까지? 아이 그 여기서 조선시대 감옥 체험해 본 사람 없죠? 가봤어요? 저는 조세호 씨하고 옛날에 프로에서 백정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제일 낮은 신분. 그때 제일 낮은 신분이었는데
사또가 아주 나쁜 놈이어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랑 조세호를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근데 정말 고증을 잘해서 지푸라기 위에 정말 이런 거 실오라기 하나 걸치고 잤어 실제로. 입 돌아갈 뻔했거든요. 그거 진짜로 그렇게 찍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 춥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지푸라기를 이렇게. 그치. 조세호도 지푸라기 이렇게 해가지고 잤는데 따뜻한 거야. 보온이 되죠. 아, 지푸라기가 보온 효과가 있구나. 지푸라기 사이사이에 공기가 들어가거든요. 공기가 가장 좋은 단열재입니다. 그거까지는 알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세호랑 그때 뭔 얘기를 했냐면 이게 여름이었다면 우린 더워 죽었겠다. 겨울이라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나는 얼음이 맞을 것 같아. 그럼 죄수 줄만하네. 얼음으로 가죠. 아, 진짜 얼음 이길 만한 게 없네. 자, 이상엽이 먼저 외쳤죠? 정답. 얼음. 정답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너 아주 대단한 애구나. 아니, 문제 나오자마자 얼음 외쳤어요. 조선시대 얼음은요, 국가가 직접 관리하던 엄청 귀한 자원입니다. 왕실의 제사와 궁중 약재, 음식 보관 이런 곳에 쓰였기 때문에 뭐 거의 얼음은 전략물자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얼음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전담 관청까지 있었습니다. 당연히 민가에서는요, 얼음 구하기 정말 어려웠고요. 자, 그런데 이 경국대전을 보면요, 이 귀한 얼음을 환자나 죄수들에게 나눠주라고 법으로 명시놨습니다. 매년 여름철 마지막 달에 얼음을 나누어 준다. 할인사의 환자, 의금부 전옥소의 죄수들에게도 내준다. 할인사,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하고 구제하던 관청이거든요. 이곳의 환자들, 그리고 의금부에서 수사를 받거나 감옥인 전옥소에 수감된 죄수들에게도 내어주라라는 겁니다. 아까 조선의 유교 통치님의 가장 핵심이 뭐라 그랬죠? 인본주의. 그렇죠.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병들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사람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법으로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시 법치국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정신들이 지금 곳곳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감동하고 있어요. 너무들 잘 맞추셔가지고 다 금별쌤 덕분입니다. 끝까지 한번 화이팅! 가자. 그런데 이제 경국대전이 편찬된 지 채 10년도 안 됐는데요. 자, 이 조선은요,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고요. 나라 전체가 대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성종이 죽고 그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요. 제10대 왕이자 조선 최악의 폭군 누굽니까? 연산군. 맞습니다. 연산군. 연산군이 왕이 되면서요, 이 조선은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됩니다. 13년 재위 기간 동안 연산군은 말 그대로 공포 정치를 일삼죠. 저도 사실 이렇게 실록 보면, 야, 이게 가능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군주가 믿겨지지 않을 정도인데, 자, 이 연산군 일기에는요, 아버지 성종의 후궁이자 어쩌면 자신의 계모 엄씨와 정씨를 때려 죽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연산군은요, 그 두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 패비윤 씨를 모함해서 죽음에 이르겠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한밤중에 이 엄씨와 정씨를 궁궐 뜰에 결박해 놓고요, 마구 때리고 짓밟습니다. 이후 그 자리에 엄씨와 정씨의 아들 두 사람을 불러요. 두 사람은 연산군의 배다른 동생들이겠죠. 그렇죠. 형제죠. 이 동생 불러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라고. 현장을 보여주려고.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직접 때리라고. 직접 때리게? 진짜로? 누군지 모르니까. 아들에게 자기 어머니를 때리라고 합니다. 이 죄인을 쳐라! 와, 잘해. 최악이다 진짜. 결국 그날 밤
엄씨와 정씨는 죽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이 두 사람의 시신에 아주 잔혹한 일을 저지릅니다. 여기서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워요. 여기서 문제야 너무 재밌었는데. 어려운데 잔인할 것 같아서 못 맞추겠다. 자, 문제 드립니다. 연산군은 엄씨와 정씨의 시신을 찢어 이것으로 만든 뒤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이제 입으로 담기가 싫은데. 나도 이건 알겠지? 예. 저도 본 것 같아요. 저 두 분은 아는 것 같으니까. 아, 그죠? 그거 같아. 예. 문이과가 좀 갈리는 게 우리가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세 명이 답이 똑같아요. 근데 이과는 지금 헤매고 있는 게 신기해. 이과 세 명 뭐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저희는 뭐 좀 잔인한 거 싫어해가지고. 우린 좋아합니까? 그렇게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현무형 바로 하시잖아요. 짐승의 먹이 뭐 이런 걸로 바꾸지 않았을까 이런. 짐승의 먹이 더 잔인해. 우리가 생각하는 답은. 와. 셋이 얘기한 건 젓갈 담그는. 그러니까 그냥 젓갈을 만들었다고? 젓갈 담그는 게 이제 젓갈을 중국에는 많이 있었어요. 담궜으면은 왜 근데 그걸 음식화했을까 시체를? 버릴 건데 왜 뭘로 만들어서 아니 버리지?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증오한 나머지 찢는 걸로 모자라 이 짓까지 한 거야. 이 시신으로 다 찢어가지고.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지금 이 문제가 정사죠? 그럼요. 그럼 더 무서운데. 자, 그럼 갑시다. 가요? 예. 아, 재무제 진짜 한 명이요. 행복하다. 젓갈은 저쪽에서. 자, 정답. 젓갈. 자, 정답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 젓갈이면 너무 잔인하다 진짜요. 웃긴 한데. 근데 좀 잔인하다. 이게 근데 약간 확인하니까 참. 네, 정답입니다. 정답은 젓 또는 젓갈이죠. 와, 근데 진짜 잔인하다. 와, 진짜 너무 잔인하다, 진짜로. 아무리 친어머니를 위한 복수라고 해도 조선의 군주가 왕실 어른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저지른다? 야, 이건 뭐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탈윤적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연산군의 잔혹함은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심해진다고요? 분명 경국대전에는 법을 어기면 그에 알맞은 형벌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아버지 성종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연산군은요, 경국대전에 규정되지 않은 끔찍하고 잔혹한 형벌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요. 예를 들면 손바닥을 이렇게 뚫는 형벌인 천장, 아, 왜 그래? 가슴을 빠개는 착흉, 오. 착흉. 손을 마디마디 자르는 촌참. 와, 대박이다. 이건 형벌이라기보다는 엽기적인 고문, 그렇죠. 엽기적인 정신병이다, 고문에 정신병. 가까운 것들이 막 즐비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악스러운 형벌은요, 이미 죽어서 땅 속에 묻힌 자들에게까지도 가해집니다. 쇄골표풍이라는 게 있어요. 쇄골표풍, 이거 어떤 형벌 같아요? 쇄골, 뼈를 부수고. 뼈를 부순다. 표풍요? 아, 바람에 날리게 막 이렇게. 야, 통장? 너무 잘하세요. 쇄골, 그러니까 뼈를 분쇄해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표풍, 바람에 날려 보낸다라는 와. 뜻입니다. 죽은 시체를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까지 그러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효라고 했잖아요. 시신이 없으면 성묘도 못하고 제사도 못 지냅니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한 가문의 뿌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처사거든요. 연산군은 이런 끔찍한 형벌로 자신에게 거슬리는 신하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진짜 대단하다. 진짜 엽기적이다. 고조 할아버지 세종, 아버지 성종이 만들려고 했던 조선의 모습은 이때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뭔가를 피바다로 만들면서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는데 연산군 옆에 남은 건 그럼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간신배들. 그렇죠. 충신들은 모두 사라지고요. 그저 왕의 비위만 맞추는 간신들만 남겠죠. 아이고. 자, 그런데 이 연산군 옆 간신들 중에서도 최악으로 꼽히는 간신들이 있습니다. 바로 임사홍과 그의 아들 임순재, 임시부자였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아첨에 능했냐면 아들 임순재가 이 병에 걸려 죽기 직전 연산군한테 유언을 남겨요.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7문제를 드릴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5문제 다 맞추셨어요. 됐어요? 2개 남았어 얘들아. 와 이제 다 왔어. 빠른 것 같아. 자, 문제 드립니다. 임숭재는 죽기 직전 연산군에게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다만 이것을 바치지 못한 것이 한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무엇일까요? 아, 너무 어렵다 이거. 저것도 좀 간신배스러운 어떤 그러니까. 아첨이겠죠? 다들 그거지. 죽기 전까지 저 사람은 간신이었다는 거지. 그쵸. 그거는 기본값이지. 본인의 목숨이 왕을 위해서 아, 그러니까 난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내 대신 죽지 목숨을 못했다는 거야. 바치지 못한 게 아니라 그쵸. 내 목숨.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요거를 내가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썼어야 된다, 왕을 위해서. 마지막 멘션을 단지 한 위해 거지. 썼어야 되는데. 그래 목숨 아니야? 목숨일 수도 있겠다. 목숨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문제일 이유가 딱 그럴까요? 그 대답을 위한 것일까요? 그러네요. 아, 여자? 아니, 연산군이 여자 좋아하니까 네. 여자를 바치지 못한 게 한이라고. 여성 약간 내가 죽을 때 뭐, 죽더라도 뭐, 저 여자는 바치고 죽었어야 했는데 딸 같은 거 아닐까요? 약간 그런 딸? 느낌. 내 딸을? 아. 아니 간신이 그렇게까지 간신이라고? 완전 간신하네. 우리나라 1등이래잖아. 아, 진짜 인간 말종이니까 문제를 냈을 거 아니야. 조선 너무한데? 1등이래잖아. 내 그 정도 해야 딸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다만 내 딸을 바치지 못한 것이 연기하지 마요. 한입니다. 진짜 여기 잘하지 않아요? 딸이 근데 딸은 바로 바칠 수 있으니까. 내가 살아 있어서 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는 일일 거야. 그러니까 살아서도 바칠 수 바치기 없는 거야. 어려운 거네. 바치지 못하는 거. 절세 미인 같은. 이게 난 여색인 것 같아. 절세 미녀. 미인을. 미인을 깔끔하게. 미인은 경지색이 아니라 미인은 미인을. 있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내가 더 찾았어야 되는데라는 걸 수 있다는 거지. 제가 모자랐습니다. 같은 제가 모자랐습니다. 그동안 만족 못하셨죠? 다 제 불충입니다. 제가 더 열심히. 목소리가 너무 강직한데 좀 더 야비하게 읽어주실 수 있나요? 좀 야비하게 읽어주세요. 다만 미인을 바치지 못한 그렇지. 아니옵니다. 죽기 전에 바로 사용시키고 싶어요.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미인. 야, 가자, 근데- 가자. 아니 자기 생명이 꺼져가는데 그런 말을 했다고? 정신 나간 거지. 그거만 한 거야 쟤는. 자, 가시죠. 오케이. 정답. 미인. 자, 정답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틀리기만 해봐. 정답이어도 충격이야. 개 선생. 아이고 개 선생. 개 선생. 내가 뭐라고 개 그랬어? 선생. 미인이라 그랬잖아. 걔도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야, 이거 어떻게 맞췄냐? 그래서 저도 아니 어떻게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정확히 맞추세요? 이게 사실 저 단어를 딱 맞추면 되게 희열이 있다. 맞아, 맞아. 그렇네. 맞아. 딱. 이게 집단 지성이. 자, 연산군은요 폭군답게 국정원 내 팽겨쳐 두고 술과 여자에 빠져지잖아요. 심지어 연산군에게 바칠 여자를 찾는 이 채홍사라는 관직까지 두었죠. 최홍사. 이때 채홍사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여인들을 모아온 게 누구냐면 이게 임사원과 임승재 부자였어요. 진짜 나쁜 사람이 제일 나쁜 그들의 사람. 일이었어요. 전문이야, 전문. 각지의 미색을 채용할 것이고 장학원 제조 임승재와 병조 판서 임사홍을 임명 이 둘에게 채용사의 전권을 하사하겠노라. 이라! 손이 망극하옵니다. 연산군은요 이 임씨 부자가 데려온 여인들 중 가장 예쁘고 노래 가장 잘 부르고 춤 가장 잘 추는 여성들을 뽑아가지고 최고 대우를 해줍니다. 이들을 부르는 말도 따로 만들었는데 바로 흥청입니다. 흥청. 흥청. 예, 그 흥청입니까? 흥청 때문에 망청했다 이거. 맞아요. 그 흥청이 여기서 나왔구나. 맞습니다. 흥청망청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연산군은요 이 흥청들을 궁궐 안에서 생활하게 하면서요 수시로 연애를 엽니다. 연산군의 계속되는 폭정, 기울어가는 나라의 정국을 참지 못한 신하들이 결국 결단을 내리죠.
어떤 결단이었을까요? 중종반정. 네, 이게 바로 조선 최초로 신하들에 의해 왕이 바뀐 중종 반정입니다. 연산군은요, 죽어서도 왕으로 끝내 대접받지 못했기 때문에 태조나 세종처럼 죽은 왕에게 붙는, 아까 뭐라 그랬죠, 이걸? 묘호라 그랬죠, 묘호 받지 못했고요. 지금까지도 연산군으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연산군을 끌어내린 신하들은요, 스스로 왕을 추대해 즉위시키면서 무너진 정치 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연산군이란 최악의 폭군이 있어도 조선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힘, 정말 목숨 걸고 조선을 지키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1592년 조선은 다시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엔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시작된 위협이었는데요. 1592년 무슨 일이 벌어졌죠? 임진왜란. 네, 임진왜란. 1592년 4월 13일 왜군이 부산 앞바다에 기습적으로 쳐들어옵니다. 9개 부대, 약 20만 군대를 거느리고 이 침략한 이 왜군은요, 불과 20일 만에 이곳을 점령해버리죠. 자, 지도 한번 보시죠. 자, 부산으로 침략해 들어온 왜군은요, 동래와 상주, 충주에서 치른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고요, 단 20일 만에 수도 한양까지 점령해버립니다. 저거 전력 질주에서 뛰어와도 저렇게 빨리 못 오지 않아? 그렇죠. 말 타고 그냥 거의 다이렉트로 온 거네요. 그렇죠. 질주. 뻥뻥 뚫렸다는 거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전쟁을 철저히 준비한 왜군에 비해서 조선 관군은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당시 왜군은요, 신식 무기 뭘까요? 그렇죠. 네. 이 조총으로 무장을 했는데 조선 관군은 뭐 여전히 그 총을 하고 이 칼, 창 이게 주무기였거든요. 자, 당시 조선의 왕이 누구였다? 선조. 네, 맞습니다. 14대 선조였는데, 자, 이 왜군이 한양에 다다랐을 때 선조는 어떻게 행동했죠? 도망갔죠. 네, 맞습니다. 왕이 수도를 버리고 가는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지휘 체계를 잃은 관군은 뭐 그대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큰 역사가 또. 조선이란 나라 전체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작게 피어오르는 희망의 불씨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마을은 내가 지킨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무장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의병. 예, 맞습니다. 관군이 무너진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백성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던 것이죠. 의자가 의로운 의자, 의리 의자, 의로운 마음을 뜻해서 의병. 이 의병을 이끌던 사람들은요, 대개 그 유교 교육을 받은 선비들이나 유생들이었는데, 그들은 이제 비록 왕이 수도를 버리고 관군은 무너졌지만 끝까지 나라를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무기를 들었던 겁니다. 임진왜란 당시 의병, 의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거든요. 누굴까요? 홍의 장군? 박재우. 어이구야, 역시 우리 엄무 씨.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키고 단 한 번도 패한 기록이 없는 의병장, 바로 곽재우 장군을 꼽죠. 자, 이 곽재우 장군은요, 임진왜란 당시 별명이 하나 있다. 뭘까요? 홍의 장군. 홍의 장군. 맞습니다. 홍의, 붉은 옷을 입은 장군이란 뜻인데, 실제로 전장에 나설 때마다 항상 붉은 옷을 입고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의 장군. 붉은 옷을 입고 신출귀몰하는 이 곽재우 장군을 보고 왜군들도요, 멀리서도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정암진 전투라는 겁니다. 자, 이 정암진이 어딘지 일단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 정암진은요, 낙동강의 최대 지류인 그 남강에 위치한 나루터예요. 임진왜란 초기에 이 왜군은요, 이 식량 확보를 위해서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노리고 있었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암진은요, 경상도에 있던 왜군이 전라도로 들어가는 지름길이기도 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정암진이 뚫렸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식량을 딱 확보해가지고. 고공로를 완전히. 그렇죠. 바로 전라도까지 왜군이 그대로 진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길목을 막아낸 사람이 누구다? 홍의 장군. 박재우 장군인 거예요.
2천여 명의 왜군은요, 이 정암진 근처에 주둔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자, 먼저 이 왜군은요, 남강을 건너기 전에 정찰대를 좀 먼저 보냅니다. 왜냐면 이 길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수심이 얕은 곳에 그 나무 편말을 꽂아가지고 그 이동 경로를 미리 표시를 해둬요. 왜일까요? 따라가라는 거죠 이제. 그렇죠. 네, 여기가 안전하다. 맞습니다. 군대가 왔을 때 그 길을 따라가라는 얘기죠. 이걸 이제 곽재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뽑아서 다른 데 꽂았구나. 야, 맞습니다. 뭐 정확했습니다. 와, 딴데 다 꽂아놨구나. 곽재용 장군은요, 한밤중에 그 편말기를 몰래 뽑으라고 시키고 늪지대에 꽂아놔요. 대박. 따라가면 이제 날이 밝은 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왜군들이 그 편말을 따라 움직이라는 명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편말을 따라 움직이다가 결국 늪지대에 훅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손도 안 쓰고. 이때 이 주변에 곽재용군이 의병들을 매복시키는 거예요. 매복했다가. 야. 매복 중이던 이 의병들의 화살세를 받고 전멸. 몰살됩니다. 이 왜군을 막기 위해서 이 곽재용 장군은요, 이후에도 기발한 전략들을 계속 내옵니다. 머리가 좋으셨군요. 자, 그 중에 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병사들한테 괴짝 하나를 구해오라고 해요. 문제 냄새 나는데? 안 돼. 나 지금 저거 괴짝 뭐 할지 모르겠어. 안 돼. 그리고 그 안에 무언가를 넣어서 왜군의 진입로에 놓아두도록 합니다. 안 돼.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나 먼저 알 것 같아. 마지막 문제입니다. 미인 아니야? 마지막 문제야.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만 맞추면 오늘의 괴짝을 메달이 열면 갑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다 왔다. 박재우 장군이 왜군을 공격하기 위해 괴짝 속에 넣어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아는 거 다 얘기해. 여는 순간 폭발해서 크레모와 같이 팍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요, 저때? 그런 게 있었으면 우리가 알지 최무선이 않았을까? 화약 만들었잖아. 고려. 하긴 고려. 있긴 있었다. 있긴 인지왜란도 있었어. 있긴 있었네. 고려 최무선. 화약이 있었잖아요, 그죠? 화약 있었죠. 네. 괴짝이 열렸을 때 반응하도록 하려면 맞죠, 그러니까 맞죠. 시한 장치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그쵸, 건데 쉽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까지 이야기 스토리상 박재우 장군이 이렇게 약간 영특한 이 작전으로 전략으로 이렇게 이겼으니까. 그렇지. 식량 아닐까, 식량? 독이 든 식량. 난 식량일 것 같아. 배는 고픈데 독이 든 식량. 냄새가 나니까 열어보고 허겁지겁 먹는데 먹다가 주먹밥 같이. 오니기리. 오니기리? 오니기리? 나니 사요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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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상황극 보니까 진짜 아닐 것 같아. 오니기리. 사요나라다.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아, 미치겠네. 어려워. 이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거.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 왜군이 싫어하는 거. 뭐야 이게. 너무 어렵다. 결국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문제를 놓치게 되는 거야. 다들 지금 약간 의욕이 떨어진 것 같아. 포기하지 말아요. 아니 대화가 결국은 이렇게 되네요. 나 저거 꼭 짜고 싶어. 우리는 안 될 거야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너무 막연하잖아. 잘 나간다 했어. 지금 이거 맞춘 사람은 곽재우가 되는 거지. 왜군을 공격하기 위해 도와줬죠. 그러니까 공격하기 위해서라는 저 말이 되게 뭐지?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거여야 될 것 같은데. 공격하기 위한 거니까. 공격하기 위해. 벌? 바이오 공격. 말벌집 같은 걸 맞춰놨을까요? 그러니까요, 벌 같은. 캐리어처럼. 그 말벌집이 일리가 있는 게 그들이 그때 왜군들의 갑옷 책에서 본 적 있잖아. 피하거나 뛸 때 체력 소모도 엄청 시킬 수 있고. 순 씨가 벌 얘기했을 때 나도. 혼비백산. 네. 일단은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후보가 지금 식량이 있었고요. 독이 든 식량. 독이 든 식량. 식량 아닌 것 같아. 근데 왜냐면 지금 이 공격이니까 식량 식량은 아닌 것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시간. 식량은 아니고 말벌집. 그 말벌. 또 뭐 나왔죠? 화약은 그러니까 괴짝 안에 넣어서 열대 터지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공학적으로. 말벌집 가자. 말벌이에요? 말벌집 가야겠네. 그래, 윤석이 촉을 믿어보자. 그럼. 벌집. 자, 윤석이 가. 말벌집. 그래 그거 같아. 가자. 저희 믿어보자. 벌 가자. 네, 정답. 벌집. 벌집이요. 벌집. 저 제가 지금 심장이 왜 터지는 거. 아니에요?
자, 정답은 화면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아 뭐 이거 틀리면 진짜 아이 진짜 나 이거 하지 마. 식량이면 진짜 진짜 하지 마. 고기된 식량? 썩은 음식? 아 제발. 야 이거 엄청난 쾌감이다. 엄청난 쾌감이야. 오 지금 나 짜릿짜릿하다. 그러니까 아니 나 손흥민 꼴른 것 같아 지금. 진짜로 아니 월드컵에서 결승골. 대박이다. 정답입니다. 정답은 벌통 또는 벌이었습니다. 대박. 드디어 메달을! 신신의 메달 획득.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집단지성이 이렇게 무섭구나. 대박이다, 진짜. 아니 근데 이게 효과가 있었다고요? 신기하네. 한국 구비문학대계에 따르면요. 이것도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의 일화예요. 네, 설화예요, 설화. 곽지우 장군은요, 왜군이 이동하는 그 길목을 미리 파악해서 벌통이 숨겨진 괴짝을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군하던 왜군이 뭐야 이거 괴짝 여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수백 수천 마리의 그 벌떼가 튀어나와서 왜군을 공격한 거죠. 벌떼 공격을 받은 이 왜군 우왕좌왕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죠. 이때 또 진열이 흐트러졌을 때 공격하면서 퇴각시킨 거죠. 의병을 이끌고 전라도를 향하는 길목을 사수한 덕분에 곡창지대가 왜군에게 넘어가는 걸 막아냈던 것이죠. 훗날 이순신 장군이 바닷길을 차단하면서 왜군의 보급로를 끊었을 때 이 치명타를 날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왕마저도 피난 가느라고 정신없었던 이 최악의 순간 각자의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는 이들이 있었기에 조선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후 조선이 망하고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마지막까지 항거하면서 나라를 되찾은 것도 역시 백성들의 힘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우리는 또 어김없이 단합하고 일어서잖아요.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멋지다.